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질환, 통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겨울보다는 봄과 여름 사이에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통풍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이돈석 과장과 함께 통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질환 통풍.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과 함께 꾸준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통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통풍인데요. 이 통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통풍이란 체내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 관절의 연골, 힘줄, 인대 등의 근골격계 조직 및 여러 장기에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요산이란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 즉 술, 고기, 생선류 등을 섭취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폐물 덩어리가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풍의 주된 원인은 뭘까요? 예. 통풍은 음식을 통해 섭취된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혈중 수치가 과잉되어 체내에 침착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식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과 같이 부유하여 잘 먹고 뚱뚱한 사람에게 잘생긴다 해서 왕의 질병이라고도 불렸으나 현재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비만 인구의 증가로 대중적인 질병이 되었습니다. 통풍의 유병률은 지역과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1% 이하에서 25%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며 과거보다는 현대,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혈청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이 통풍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특별히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퓨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사를 하는 경우, 몸속에서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 신장 기능의 저하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네.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통풍을 앓지 않으시더라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통풍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을 보이나요? 네. 첫 급성 통풍 발작이 대개 30에서 50대 사이의 젊은 남성에서 발생하는데 흔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부위는 발등, 발목, 무릎, 손등 등 인체의 모든 부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 환자분이 잠자리에 든 후 밤에 시작되어 일부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어서 몇 시간 이내로 침범된 관절은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며 부어오르게 됩니다. 한번 시작된 통증은 처음 하루 이틀 사이가 가장 심하며 가벼운 발작의 경우 하루나 이틀 만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한 발작의 경우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통증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 관절, 힘줄, 피하 조직 등의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 귀 바깥 부분이나 손, 발, 무릎 등의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덩어리인 통풍 결절을 형성하여 장갑이나 신발이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관절도 손상되어 관절 운동장애와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점차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통풍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가요? 네, 통풍의 자연적 병력을 보면 전형적인 4차례 단계를 거칩니다. 예. 첫 단계는 혈중 요산의 농도는 증가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의 기간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 관절의 통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단계로 넘어가고 증상이 소실된 후 다음 통풍 발작이 재발하기까지 단계인 감기 통풍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없는 감기를 지나 마지막으로 만성 결절성 통풍의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시는 이유는 단계별로 치료법이 달라서일 것 같은데요. 그럼 우선 내가 어떤 단계인지, 어느 정도 앓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네, 식사와 음주 습관 및 복용 중인 약, 통풍의 가족력 등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예. 또한 아픈 관절을 검사하고 피부에 통풍 결절이 있는지 찾아보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 관절염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침범한 관절이나 조직을 뽑아 평광 현미경 검사를 통해 통풍을 확정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하며 환자의 증상과 병력에 따라 신장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풍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식이요법과 음주 습관 및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비약물요법과 약물 치료 방법,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중 약물 치료 방법으로 급성 통풍 발작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코리친이라는 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성기에는 요산의 배설을 촉진하는 약이나 요산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요산 침착으로 인한 통풍 결절을 제거하거나 손상된 관절에 대해 관절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풍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율은 어떤가요? 통풍은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치료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호발 연령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남성에게 발생하여 약물 치료 수능도가 낮으며 급성기 치료 증상이 소실되는 무증상의 시기가 있어 아플 때만 치료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혈압이나 혈당처럼 집에서 스스로 자가 측정이 어려워 경고 신호가 알 수 없으며 네. 요산을 저하시키는 약물 치료 후 일시적 증상 재발로 치료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풍은 단순히 통증만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라 만성으로 진행 시 관절 손상과 변형,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성 대사질환이므로 환자분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료를 했다고 해서 금방 낫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통풍 치료에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식이요법이 있을까요? 네, 비만하다면 과식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식하십시오. 과도한 운동은 삼가하고 몸이 탈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늘리십시오.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피하는 음식으로는 퓨린이 많이 함유된 술, 특히 맥주, 예. 육류의 내장 부위, 등푸른 생선류, 기름진 고기류, 육즙, 견과류 등이 있으며 반대로 퓨린의 함유가 적은 식품인 달걀, 우유, 콩, 두부, 김, 미역 같은 해조류와 과일류, 채소류를 적절히 섭취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과 함께 통풍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주질환은 모든 치과 질병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질병이 나타난 이후에 치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가볍게 지나쳐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주질환과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대자인 치과병원 정성영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치과 질환 중 1위를 차지하는 치주질환.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주질환과 관리법에 대해 치주과 전문의 정성용 과장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치주 질환인데요.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치주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주는 치아 주위 조직의 줄임말입니다. 치아 주위 조직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을 총칭하는 말로써 치아를 앞골내에서 지지해주는 치조골, 치조골과 치아를 앞골내에서 연결해주는 치주인데
그리고 치주인대의 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백악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조골을 덮고 있는 연조직인 치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주병은 어른들이 흔히 풍치라고 말씀하시는 잇몸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주 질환은 치주 조직에 발생하는 질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주 조직에 질환이 있는 것을 치주 질환이라고 하며 치주 질환은 크게 치주염과 치은염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주 질환은 충치와 함께 치아를 상실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에 이어 세 번째로 외래 진료의 빈도가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에서 74%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것 같은데 치주 질환이 치주염과 치은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주염은 미생물 또는 미생물 집단에 의해서 발생되는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성 병변으로 치주낭 형성, 치은 퇴축과 함께 치주인대와 치조골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네. 치은염과의 임상 소견의 차이는 부착 상실을 보이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 부착 상실의 결과로 치주낭이 형성되고 인접 치조골의 밀도와 높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 치은염은 치은에 국한되고 부착 소실이 없는 염증으로 특징됩니다. 치주염은 치은염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치은염이 치주염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치주염은 치조골이 소실되는 것과 같은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고 치은염은 적절하게 치료만 된다면 정상 조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치주 질환 환자분들은 주로 저작 시에 둔하고 묵직한 통증이 있거나 양치질을 할 때 쉽게 피가 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잇몸이 선홍색이 아닌 자주 빛을 띠고 자주 붓거나 호흡 시에 불쾌한 악취나 맛이 느껴지는 것, 혹은 이가 흔들리고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이가 길어져 보이는 것 또한 치주 질환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대부분의 질병이 그러하듯이 치주 질환 역시 다양한 원인 인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태 세균, 교합성 외상, 면역 결핍, 영양 상태의 이상,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 혈액 질환, 심혈관계 질환, 스트레스와 심신장애, 흡연 등 그 원인 인자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치주 질환을 개시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부적절한 구강위생 관리에 의한 치태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자주 칫솔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미리 예방하는 데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네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구강 내 세균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 관리를 위해서 구강위생 교육을 잘 받아 환자분 스스로 양치를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료실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스케일링이나 식은 활택술, 치주 소파술과 같은 비외과적인 치료로서 치주 건강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네. 간혹 치주 파괴가 심한 경우 환자분들이 적절한 구강위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강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치주 판막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법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으실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셔서 미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발치를 하고 또 발치를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치주 질환입니다. 때문에 치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로 발치가 필요해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마음에 무작정 치아를 살려달라고 하시거나 발치를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환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치아의 동요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 동요도를 보았을 때 3도의 동요도, 즉 그러니까 좌우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도 흔들리는 치아는 이미 그 치아를 잡고 있는 뿌리의 뼈가 다 녹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치주 치료가 의미가 없고 발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간혹 흔들리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으니 뽑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발치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잇몸의 염증이 건전한 인접 치아에 치조골을 녹일 수가 있으므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발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도에 미치지 못하는 좌우로만 흔들리는 그런 치아들도 환자의 구강관리 능력이나 치주 치료에 대한 협조도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상 발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치한 이후에는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게 되나요? 치아가 광범위하게 상실된 경우라면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 상실된 치아의 인접 치아를 깎아서 씌워주는 브릿지 치료나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임플란트 수술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하게 된 경우 발치된 인접 치아의 치주 상태 또한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전한 인접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보통 임플란트 치료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주 질환 환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혹시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나요?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하게 된 경우 광범위한 골 소실로 인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는 골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식립한 임플란트의 길이보다 2mm 그리고 직경보다 4mm가량은 골의 길이와 폭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금니 부위의 경우 골 소실로 인해 상악동과의 거리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경우 상악동 거상술식을 함께 시행하여야 하고 하악의 경우 하치조 신경원까지의 거리를 주의 깊게 살펴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치주 건강을 확립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습관은 결국 양치를 바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되도록 30분 이내에 이솔질을 해주시고 이때 머릿속으로 구강 내의 치아들을 떠올리며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 이솔질 시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치간 부위도 함께 닦아주시는 것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셔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강 관리 능력에 따라 적어도 1년에 1번 내지는 2번,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라도 치과에 내원하시어 스케일링을 비롯한 적절한 치주 관리를 받으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며 심미적으로도 좋은 치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주 전문의 정성영 과장과 함께 치주 질환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먹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짠 음식,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나트륨이 혈액 내 수분을 끌어당겨서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늘 싱거운 음식만 먹을 수는 없겠죠. 건강하게 나트륨을 섭취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게 방법인데요. 검은 콩, 바나나, 그리고 감자,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짠 음식 드실 때 함께 드셔서 나트륨으로 건강해지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